새벽 3시에 어느 지방의 대장간. 쇳물이 도가니 안에서 끓어오르고 있었어요. 장작불로 달군 쇠가 붉게 달아올라 액체가 되어가고 있었죠.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쇳물이 기울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중력을 거스를 수 없는 액체는 형이 서 있는 쪽으로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엄청난 열기가 공간을 가득 채웠죠. 동생이 뛰어와 소리치며 형을 밀쳐냈어요. 그리고 쇳물의 파편들이 동생의 몸 위로 떨어졌습니다. 응급실 복도는 새벽보다 더 어두웠어요. 빨간 경고등만이 깜빡이며 시간을 알렸죠. 형의 뒷모습은 무너진 산처럼 보였습니다. 이 사고는 우연이 아니었어요. 그 뒤엔 충격적인 사실이 숨겨져 있었어요. 한 인간의 탐욕에서 빚어진 비극이었던 것이죠. 그럼 이제부터 그 이야기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세상에는 피보다 진한 것이 있다고들 하잖아요.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말을 믿지 않습니다. 피가 아니면 가족이 될 수 없다고 본능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게 사람이거든요. 오늘 이야기는요, 그런 세상의 편견을 깨뜨린 세 사람에 관한 거예요. 아버지와 두 아들. 작은 대장간에서 함께 살았던 세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어머니는 둘째를 낳고 얼마 지나지 않아 세상을 떠났다고 아버지는 늘 그렇게 말했어요. 형은 그 말을 믿었죠. 동생도 그 말을 믿었고요. 아니, 정확히는 믿으려고 애를 썼던 거예요. 집은 가난했습니다. 벽지는 군데군데 찢어져 있었고 겨울이면 찬바람이 틈새로 들어왔어요. 하지만 이 아버지에게는 자부심이 있었어요. 대한민국 제1의 대장장이 전통 방식으로 명검을 만드는 이 시대 마지막 장인이었거든요. 기계를 들이지 않았습니다. 하루에 만들 수 있는 칼은 고작 한두 자루. 그의 기술은 정말 국보급이었지만 주머니는 늘 비어 있었어요. 명예로 밥을 먹을 순 없었지만요. 명예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었던 거죠. 아버지는 그렇게 망치를 들었어요. 형은 아버지의 등을 보며 자랐습니다. 아버지의 기술을 차곡차곡 배워갔지요. 어느새 아버지도 형을 많이 의지하게 되었어요. 형 없이는 작업이 불가능할 정도로 형의 기술과 역할이 커져갔어요. 그런 형도 아버지를 잇기 위해 항상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았죠. 동생은 형의 손을 잡고 자랐어요. 아버지는 무서웠지만 형은 너무나 자상했어요. 동생은 항상 형의 뒤만 따라다녔어요. 위험하다고 혼날 때도 많았지만 친구 하나 없는 동네에 형이 유일한 친구이자 놀이상대였어요. 어느덧 덩치가 형보다 더 커지게 되었을 때 동생도 아버지와 형을 도와 대장간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동생은 힘이 좋아 무거운 쇳물을 옮기는 것을 잘했어요. 망치질에도 점점 힘이 실렸었죠. 아버지는 동생에게 망치질은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며 주의를 주셨지만 동생은 자신도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 기뻤어요. 동생은 먹는 양도 점차 많아져 아버지와 형보다 몇 배나 많은 양을 먹기 시작했어요. 덩치도 더욱 커져 이제 형과 아버지의 2배가 될 정도가 되었어요. 그때부터 동생에겐 새로운 고민이 하나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동생은 일부러 먹는 양을 줄이기 시작했어요. 그 모습을 본 형은 동생이 어디가 아픈 것이 아닐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설마 어려운 집안 살림을 생각해서 그러는 것이 아닐까 하며 속으로 마음 아파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작업 방식을 고집하는 방법으로는 집안 살림은 나아질 길이 없었고 형으로서도 동생에게 특별히 해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동생의 고민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본인의 덩치가 아버지나 형과 달리 너무 크고 어느샌가 생김새도 자신만 너무 달라지는 걸 느끼기 시작했어요. 동생의 마음속엔 혹시 자신은 아버지와 형과 친가족이 아닌 것이 아닐까 하는 불안이 생겨났습니다.
불안한 마음이 들수록 대장간의 힘든 일도 도맡아 했어요. 먹는 밥의 양도 아버지와 형과 비슷하게 먹으려 했고 밤새 배고픔은 참고 또 참았어요. 그래도 동생은 아버지와 형과 함께 사는 생활이 행복했어요. 셋이서 먹는 저녁밥은 보잘것없었지만 그 시간만큼은 참 따뜻했답니다. 아버지가 쓰러진 건 늦가을이었습니다. 단풍이 지고 바람이 차가워지던 그 계절, 아버지는 더 이상 망치를 들 수 없게 됐어요. 병원에서 돌아온 형의 얼굴은 흑빛이었죠. 장기 이식이 필요하다는 진단이었습니다. 형과 동생 모두 검사를 받았지만 둘 다 아버지의 장기와는 맞지가 않았어요. 형은 낙담하며 의사 선생님께 재검사를 해달라며 사정했지만 동생은 왠지 예상했다는 듯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두 형제는 그날부터 친척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은 쉽지 않았어요. 친척도 별로 없었거니와 두 형제 모두 그런 쪽엔 재주가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의 남동생, 작은아버지가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20년 넘게 연락이 끊긴 사람이었죠. 작은아버지의 집은 대장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현관부터 달랐고 거실의 크기가 달랐으며 공기의 온도가 달랐어요. 아버지에게 이런 부자 동생이 있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작은아버지의 목소리는 쇠처럼 차갑고 딱딱했습니다. 형이 고개를 숙이며 사정을 설명했어요. 근데 작은아버지는 웃지도 놀라지도 않았어요. 그저 담배를 한 모금 빨아들이더니 연기를 형제의 얼굴에 내뿜었죠.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 때문에 형 인생이 망가졌다고. 피도 안 섞인 것들이 붙어 살아서 형이 가난하게 살았다고. 당장 꺼지라고 소리치며 형제를 내쫓았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형제는 그대로 서 있었어요. 피도 안 섞인 그 말이 귀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식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겨울이 오기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장은 참 조용했어요. 조문객도 많지 않았죠. 명인이라는 타이틀이 무색할 만큼 쓸쓸한 마지막이었습니다. 형은 눈물을 흘리지 않았어요. 동생도 울지 않았고요. 둘은 그저 아버지의 영정 앞에 앉아 밤새 말없이 시간을 보냈어요. 아침이 되어서 동생이 잠이 들자 형은 혼자 울기 시작했습니다. 울면서 대장간은 아버지의 방식대로 계속 돌리기로 결심했어요. 동생은 자는 척하면서 형이 울자 소리 없이 흐느꼈죠. 내가 친아들이었다면 장기 이식을 해서 아버지를 살릴 수 있었을 텐데 라며 자책을 했습니다. 그 대신 앞으로 형이 하는 일은 무엇이든 온 힘을 다해 따르기로 다짐했어요. 아버지의 장례를 치른 지 석 달쯤 지났을 때 국가에서 연락이 왔어요. 전통 명검 시리즈 제작 발주였습니다. 아버지가 생전에 준비하던 프로젝트였거든요. 국가 차원의 문화재 보존 사업이었고 지원금과 보상금이 함께 책정되어 있었어요. 담당자는 형이 완성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형은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겠다고 답했어요. 그 소식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대장간은 다시 주목을 받기 시작했어요. 언론이 찾아왔고 방송이 나갔으며 지역에서는 자랑거리로 삼았죠. 그런데 그 소식을 들은 사람이 또 한 명 있었어요. 바로 작은아버지였습니다. 작은아버지는 신문 기사를 읽으며 이를 갈았어요. 지원금 규모, 보상금 액수, 향후 명인 지정 가능성. 모든 것이 그의 눈에 돈으로 보였던 거죠. 형이 평생 고생하며 쌓아놓은 게 겨우 저것밖에 안 된다는 생각. 그런데 그걸 피 한 방울 안 섞인 것들이 가져간다는 생각. 작은아버지는 원래도 부모님의 유산을 독차지했었어요. 재물에 관심 없는 아버지의 성격을 이용한 것이었죠. 이참에 대장간의 소유권도 탐을 내기 시작했어요.
프로젝트 보상금의 귀속 문제도 포함해서요. 머릿속에서 숫자들이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모든 것을 빼앗아 가기로. 한편 명검 제작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어요. 형은 아버지가 남긴 설계도를 따랐고 동생은 형의 손을 도왔죠. 새벽부터 밤까지 두 사람은 불 앞에서 쇠를 두드렸습니다. 망치 소리가 골목에 울려 퍼졌어요. 그 소리는 마치 아버지가 아직 살아있는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켰죠. 어느 날 저녁 동생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우리가 정말 형제가 맞냐고 말이죠. 작은아버지가 한 말이 자꾸 생각난다면서 자신은 형과 너무 안 닮았다고. 키도 다르고 얼굴도 다르고 닮은 점이 하나도 없다면서요. 본인만 아버지와 형과 다르게 생긴 외모가 계속 마음에 걸려왔다면서 작은 아버지가 그렇게 말한 것도 다 자신을 두고 말한 것 같다고 말이죠. 형은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 건 아무것도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설사 너와 내가 친형제가 아니고 아버지가 친아버지가 아니라고 해도 아버지가 우릴 키웠고 함께 자랐으니 그게 가족이라고. 동생은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하지만 의심의 씨앗은 이미 뿌려져 있었던 거죠. 형은 친아들이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렇게 생각할수록 아버지와 형에 대한 고마움은 점점 더 커져갔어요. 작은아버지는 대장간에 몇 번 찾아왔습니다. 친절한 척, 관심 있는 척하며 이것저것 물었어요. 보상금은 얼마인지, 대장간의 땅값과 설비는 시세가 얼마나 나가는지, 앞으로의 주문을 현대식으로 생산하면 수익이 얼마가 날지 등등. 작은 아버지는 대장간과 아버지의 명인 인증에 관한 재산들을 친동생인 자신이 받아가려고 갖은 수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두 아들들 때문에 그의 계획은 무산됐어요. 작은 아버지의 그런 음흉한 속마음을 알 수 없었던 형제는 경계하지 않고 자유롭게 드나들게 했습니다. 그래도 하늘 아래 유일한 친척이라 생각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그날이 왔어요. 전통 방식으로 쇳물을 다루는 날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공정, 가장 위험한 순간이었죠. 작은아버지는 전날 밤에도 대장간에 왔었어요. 형제의 작업을 오랫동안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형제가 늦은 저녁을 먹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사람으로선 차마 할 수 없는 짓을 저지르고야 말았습니다. 안전장치를 느슨하게 풀었던 것이었어요. 도가니를 고정하는 볼트를 반바퀴 돌렸어요. 받침대의 각도를 살짝 틀었고요. 그러고선 형제가 돌아오기 전에 자리를 떴습니다. 아주 작은 변화. 누가 봐도 알아채기 힘든 정도의 조작이었죠. 하지만 천도가 넘는 쇳물 앞에서 그 작은 차이는 생사를 가를 수 있었어요. 정말 악독한 짓이죠. 새벽 3시 형제는 불을 지폈습니다. 쇠가 달아올랐어요. 액체가 되어 도가니 안에서 출렁였죠. 이제 옮겨 부어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형이 집게를 잡았어요. 그런데 손이 미세하게 흔들렸어요. 피로 때문이었죠. 며칠간 제대로 자지 못한 탓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도가니가 기울었습니다. 평소와 다른 각도로, 평소보다 빠른 속도로 쇳물이 형 쪽으로 쏟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동생은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몸이 먼저 움직였어요. 형을 온 힘으로 밀쳐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멈추었던 그 자리에 천도의 액체가 쏟아지면서 그 쇳물의 불꽃 파편이 온몸에 튀었어요. 비명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동생은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불꽃만이 공간을 가득 채웠죠. 응급실 복도의 시간은 멈춘 것 같았어요. 형은 벽에 기댄 채 서 있었습니다. 손은 떨렸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죠.
의사가 나왔어요. 심각한 화상이라고 했습니다. 전신의 40% 이상이라고 했어요.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지만요. 그 표정은 희망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형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이틀 뒤 기적같이 동생이 잠시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형을 찾았어요. 형이 다가갔죠. 동생은 붕대로 감긴 얼굴 사이로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 이야기를 다시 꺼내기 시작했어요. 자신은 이 가족과 피가 섞이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을 해왔다고, 외모도 체격도 너무 다르다는 의심을 품어왔다고, 자신 때문에 아버지가 더 무리했고, 그래서 돌아가신 건 아닐지 늘 죄책감을 느껴왔다고, 그럼에도 형이 늘 자신을 이끌어줘서 고마웠다고, 형이라는 사람이 있어서 살 수 있었다고. 동생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어요. 형은 더 이상 숨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형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동생으로선 생각지도 못했던 놀라운 이야기였습니다. 형도 사실은 보육원 출신이었습니다. 시장에서 구걸하던 아이였었죠. 7살 때 한 남자가 다가와 손을 잡아줬고 그 남자가 바로 아버지였습니다. 넌 이제부터 내 아들이라고 그렇게 말하며 데려갔습니다. 동생은 놀라서 눈을 크게 떴어요. 형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동생도 생각한 대로 역시 친자가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한 여인이 갓난아기를 안고 당장이라도 쓰러질 듯한 모습으로 대장간 앞에 서 있었고 아버지는 그 모자를 받아들였습니다.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저 받아들였지요. 그러나 몇 일 안 돼 기운을 차린 여인은 홀로 떠나갔어요. 갓난아기를 둔 채로 말이죠. 아버지는 예상한 듯 자연스럽게 두 아들을 거두어 길렀습니다. 결국은 형과 동생 둘 다 친자식은 아니었습니다. 어려운 살림에 두 아이를 키우기엔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둘째의 식성은 너무도 좋아 저 동량을 다니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었죠. 하루는 아버지가 하루는 형이. 형의 마지막 말은 아버지는 우리를 피가 아닌 선택으로 가족을 만들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동생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와의 추억, 형과의 추억, 세 가족의 아름다운 추억이 머릿속에 스쳐갔습니다. 너무나도 행복했던 날들이었습니다. 동생은 자신이 했던 걱정과 죄책감이 부질없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작게 웃었어요. 형도 웃었고요. 그 순간만큼은 둘 다 평안했습니다. 하지만 평안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동생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기 시작한 겁니다. 화상으로 인한 감염이 심했어요. 합병증이 왔고 장기 부전이 증상이 나타났어요. 의료진이 부산하게 움직였어요. 기계음이 길게 울렸죠. 동생은 결국 쇼크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눈을 뜨지 않았어요. 식물인간이 되었던 거죠. 의사 선생님은 깨어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했어요. 형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동생의 손을 잡고 앉아 있었어요. 세상에 남은 유일한 가족을 잃을 순 없었어요. 사고가 나자 작은아버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안전관리 소홀이라고 주장했죠. 대장간의 소유권을 주장했고요. 프로젝트 보상금과 지원금을 자신이 받아야 한다고 우겼어요. 저 두 형제는 자신의 형과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이라고 했습니다. 진짜 혈육인 자신이 모든 권리를 가진다고 했죠. 변호사를 대동하고 나타나 서류를 내밀었어요. 형은 지쳐 있었습니다. 싸울 기운도 없었어요. 작은 아버지라는 사람이 인간같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형제가 어쩌면 저리 다를까 생각이 들었죠. 가족의 관계에 혈육이란 중요하지 않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그저 동생의 병실만을 오갔죠. 세상은 생각보다 정의로울 때가 있어요.
국가에서 사고 조사를 시작한 겁니다. 대장간 설비를 정밀 검사했어요. 그랬더니 안전장치가 인위적으로 조작된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볼트의 마모 상태가 부자연스러웠어요. 받침대의 각도가 설계와 달랐고요. CCTV 기록도 확인됐습니다. 사고 전날 밤 대장간에 들어간 사람. 바로 작은아버지였어요. 경찰이 움직였습니다. 작은아버지의 집과 사무실이 압수수색됐어요. 통장 기록, 문자 메시지, 통화 내역. 모든 것이 드러났습니다. 대장간을 차지하기 위한 계획, 보상금을 가로채기 위한 음모, 심지어 공문서 위조와 사기 정황까지 발견됐어요. 작은아버지는 체포됐습니다. 사고 유발 가해자, 미필적 고의에 의한 상해, 사기, 공문서 위조. 죄목은 여러 개였어요. 법정에서 작은아버지는 끝까지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명확했어요. 판결은 무거웠죠. 징역 10년. 세상은 계속 돌아갔어요. 형은 홀로 대장간을 지켰습니다. 매일 동생의 병실을 찾았어요. 손을 잡아주고 이야기를 들려주고 돌아왔죠. 그리고 다시 불을 지폈습니다. 명검 제작은 중단됐지만 형은 멈추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남긴 방식 그대로 칼을 만들었습니다. 하루에 한 자루, 때로는 이틀에 한 자루. 팔리지 않아도 만들었어요. 돈이 되지 않아도 만들었죠. 그저 만들었습니다. 형의 실력은 날로 늘어갔어요. 아버지를 닮아갔고 이내 아버지를 넘어섰습니다. 소문이 퍼졌어요. 컬렉터들이 찾아왔고요. 국가에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명인 자리를 제안했어요. 형은 거절했습니다. 또 제안이 왔어요. 또 거절했죠. 여러 차례 반복됐지만 형의 대답은 한결같았어요. 동생이 깨어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받지 않겠다고. 세월은 참 빠르게 흘렀습니다. 1년, 2년, 5년, 10년. 형의 머리에 흰머리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손엔 굳은 살이 더 두꺼워졌습니다. 동생은 여전히 누워 있었어요. 기계가 숨을 쉬게 해줬고요. 링거가 영양을 공급했습니다. 어느새 동생의 몸집은 작아져서 형과 비슷해졌어요. 의사들은 기적을 바라지 말라고 했어요. 10년이나 지났다고 했죠. 하지만 형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병실을 찾았어요. 손을 잡았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어요. 아버지 이야기를 했고요. 어렸을 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셋이 행복했던 이야기들을요. 그리고 돌아와 다시 망치를 들었어요. 하루하루를 그렇게 보냈습니다. 10년 하고도 2달이 지난 어느 봄날이었어요. 형은 평소처럼 병실을 찾았습니다. 창문 너머로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어요. 형은 동생의 손을 잡고 앉았죠. 오늘도 이야기를 시작하려던 순간이었습니다. 손가락이 움직였어요. 형은 숨을 멈췄습니다. 환각인가 싶었죠. 하지만 다시 움직였어요. 손가락이 형의 손을 쥐었습니다. 간호사를 불렀어요. 의사가 달려왔고요. 기계들이 확인됐습니다. 동생의 눈이 떠졌어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리고 형을 봤습니다. 초점이 맺혔어요. 입술이 움직였죠. 형? 그 한마디. 동생은 마치 하룻밤 잠에서 깬 사람처럼 물었어요. 잘 잤냐고. 그런데 왜 이렇게 늙었냐고. 형은 울었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어요. 벚꽃이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봄이 온 거예요. 동생은 정말 빠르게 회복했어요. 10년을 잡몸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요. 재활은 힘들었지만 동생은 견뎠습니다. 형이 옆에 있었거든요. 석 달 뒤 동생은 걸을 수 있게 됐어요. 6개월 뒤에는 대장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처음 망치를 든 순간 동생은 울었어요. 형도 울었고요. 둘은 다시 나란히 섰습니다. 이제 둘은 체구가 비슷해졌어요. 불을 지폈어요. 쇠를 두드렸죠. 동생의 힘은 그전 같지 않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망치 소리가 골목에 울려 퍼졌습니다. 국가에서 위탁 운용하던 보상금은 10년 동안 큰 수익을 냈어요. 형제는 더 이상 가난하지 않았습니다. 형제는 그 돈들을 전국의 보육원들에게 골고루 기부를 했어요. 하지만 대장간은 그대로였어요. 낡은 벽, 찢어진 벽지, 겨울이면 찬바람 드는 틈. 형제는 고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살던 그대로 뒀어요. 국가는 다시 한번 명인 지정을 제안했습니다. 이번에는 두 사람 모두에게요. 형제 명인. 전례 없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형은 웃으며 거절했습니다. 국가 명인은 필요 없다고 했어요. 형제 명인으로 충분하다고 했죠. 하지만 명인에게 다달이 지급되는 연금은 이번에도 기부를 했습니다. 자신들은 아버지가 지키려 했던 방식 그대로 함께 칼을 만들며 살아가겠다고 했습니다. 어느 저녁이었어요. 형제는 대장간 앞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동생이 물었죠. 아버지는 왜 우리를 데려온 걸까? 형은 한참을 생각하다 답했습니다. 아마도 외로웠을 거라고. 아니면 세상에 혼자인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걸 알았을 거라고. 피가 아니어도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을 거라고. 동생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둘은 말없이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이번에는 형이 다시 물었어요. 넌 친부모님이 궁금하지 않냐고. 동생은 주저없이 바로 대답했어요. 형 나에겐 아빠가 친부모님이야. 형이 나의 친형이고 세상에 어떤 사랑도 내가 아빠와 형을 사랑하는 만큼의 사랑은 없을 거라고. 형의 얼굴에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습니다. 이번에는 동생이 형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세상에는 피보다 진한 사랑이 있습니다. 그 사랑은 아무 조건도 이유도 필요로 하지 않는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가족은 꼭 피로 이어져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형제는 평생을 서로 도와주고 의지하며 살았어요. 동생이 먼저 결혼했고 첫 아들이 태어나는 해에 형도 결혼을 했습니다. 두 형제가 모두 아들과 딸을 낳고 그들의 사랑과 희생은 항상 아름다웠습니다.